여러분 아침 식사로 뭐 드세요? 사람들이 주로 아침 식사로 많이 찾는 것은 계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계란하면 두 파로 갈리죠. 반숙파와 완숙파. 체내 단백질 흡수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달걀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요. 반숙으로 먹거나 완숙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날계란을 그대로 먹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건강과 위생을 생각한다면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완숙 달걀 프라이를 먹으면 달걀 속의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된다고 해요. 우리 몸에는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데요. 트립신이 있어야 단백질이 체내에서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이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도 있다고 해요. 이때 달걀을 충분히 가열하면 트립신을 방해하는 물질이 없어져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예일대 연구팀에 따르면 달걀을 익혀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91%에 달하지만 날로 먹게 되면 5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달걀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달걀 흰자 속에 아비딘 성분이 장에서 비오틴과 결합해서 비오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7으로 모발의 주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죠. 그래서 비오틴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될 수 있고요. 이 비오틴이 몸에 잘 흡수되게 하려면 달걀을 익혀 먹는 게 좋겠습니다. 달걀을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고요. 살모넬라균은 18시간에서 36시간의 잠복 후 복통, 설사, 구토 등 위장 장애를 일으키죠. 살모넬라균은 75도씨 이상 고온에서 가열해야 사라진다고 해요. 달걀은 완전히 익히지 않은 이상 살모넬라균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먹는 게 그래서 더 좋겠습니다. 달걀 중심 온도가 75도에 달한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노른자와 흰자가 모두 단단해질 때까지 익혀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 노인은 달걀을 완전히 익혀 먹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달걀을 완전히 익혔더라도 달걀 껍데기를 깨는 과정 또 조리 과정에서 손에 묻은 살모넬라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달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뭐를 먹을까 고민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달걀인데요. 전날 몇 개만 삶아두면 아침에 껍질만 벗겨서 또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단백질뿐 아니라 인철분,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에도 너무 좋죠.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양배추와 함께 또 삶은 달걀을 곁들여 먹으면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달걀 드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정 주방에서 필수템을 꼽자면 전자레인지,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이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독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전자레인지를 쓰면 안 좋은 음식들 알아봤습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덕분에 우리 삶은 굉장히 윤택해졌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해서 얼려놨다가 데워 먹기도 하고 또 만들어져 있는 음식을 그냥 와서 데우는 것으로 조리를 끝내기도 하고요. 이제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온 세대가 전자레인지 없이 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방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또 잘못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야 하는 게 알루미늄 호일, 금속,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식품도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음식이 고르게 익지 않죠. 이 때문에 데운 음식 속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레인지 폭발로 발암성 독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가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해로운 음식 10가지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달걀인데요. 삶은 달걀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요, 달걀이 폭발할 수 있고요. 삶은 달걀은 껍질을 벗기든 벗기지 않든 달걀 속 수분이 미니 압력솥처럼 압력이 높은 증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달걀이 가열된 뒤에 손과 입 안에서 또는 접시에서 터질 수 있다는 점이죠. 달걀이 증기 폭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막으려면 최소한 재가열 전에 잘게 잘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치킨인데요. 전자레인지의 열이 항상 박테리아를 죽이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전자레인지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열을 하는데요. 따라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특정 식품은 박테리아 세포가 생존할 경우 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는 치킨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죠. 닭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모든 박테리아를 없앤 뒤에 먹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고기의 모든 부위를 완전히 또는 고르게 익히지 못한다고 해요. 살모넬라균 등 박테리아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종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닭날개를 가열한 참가자 중 전자레인지를 쓴 3분의 1가량이 모두 병에 걸린 반면 프라이팬을 쓴 나머지는 괜찮았다고 나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에 그냥 가스레인지로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감자인데요. 익힌 감자를 재가열하면 위험하다고 해요. 감자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조리하면 열로부터 박테리아 바실러 보툴리움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감자를 상온에 너무 오래 두면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보툴리누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오염된 감자튀김을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박테리아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리하고 남은 감자는 빨리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또 쌀밥을 꼽았는데요. 미국 식품표준청에 따르면 쌀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쌀에는 내성이 강한 특정 바이러스가 흔히 존재하는데 국제식품미생물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열을 받으면 죽지만 독성을 가진 포자를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놀랄 정도로 내열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레인지에 돌린 쌀밥을 실온에 방치하면 쌀밥에 들어있는 이 포자가 증식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정부의 식품안전정보에 의하면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독소를 만드는 박테리아 일종인데 이 독소는 설사와 메스꺼움, 구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쌀밥은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따뜻하게 보관했다가 먹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또 모유인데요. 많은 초보 엄마들이 모유를 얼려서 보관하죠. 하지만 전자레인지로 데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유의 병도 전자레인지 안에서 고르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뜨거운 일부분에 아기의 입과 목이 데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가열로 발암물질이 생길 위험도 있고요. FDA는 얼려놓았던 모유와 분유를 녹인 뒤에 이 스토브 속 냄비나 뜨거운 수돗물로 데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전자레인지에 물을 한 컵을 데운 뒤에 그 안에 모유 봉지나 젖병을 넣어서 녹이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한 가지 더 가공육인데요. 가공육에는 유통기한을 늘리는 화학물질, 또 방부제가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물질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농업 및 식품화학저널에 딸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산화 콜레스테롤 같은 화학적인 변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공육을 마이크로파 방사선으로 다시 가열하면 관상동맥 심장병 위험과 관련 있는 콜레스테롤 산화 생성 물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른 식사 준비법에 비해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음식에 COP가 들어갈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잎채소인데요. 시금치, 케일, 샐러리는 전자레인지가 아닌 일반 오븐에서 데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질산염이 발암성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순무인데요. 순무와 비트를 전자레인지에서 데울 때도 시금치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화학적인 전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과일인데요. 포도 2개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플라스틱 용기에 구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가열하는 동안 터질 수도 있다고 해요. 한 가지 더, 고추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요. 이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면 눈과 목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 고추 탓 때문에 주민들이 기침을 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대피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하네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무심코 뭐든 다 돌려먹는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면 독성이 생기는 10가지 음식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스레인지 사용 많이 하시죠? 이 가스레인지 사용이 자동차 매연보다 해롭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요리를 하면 자동차 배기관보다 최대 100배 더 위험한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과학저널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가 사람에게 천식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나노 크기 입자를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듀대 연구진은 실험을 위해서 작은 집을 만들었고요. 이곳에는 일반적인 생활 공간을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춰 놓았습니다. 일상 활동이 가정의 공기질을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도 추가 장착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1나노미터의 입자까지 측정할 수 있는 최첨단 공기질 측정 장비를 사용했는데요. 연구 결과 가스레인지에서 연료 1kg를 사용할 때마다 최대 10조 개의 나노클러스터 에어졸 입자가 방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차량 배기가스에서 방출되는 입자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번잡한 거리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흡입하는 것보다 가스레인지로 실내 요리를 할 때 나노클러스터 에어졸을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더 많이 흡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물을 끓이거나 구운 치즈 샌드위치를 만드는 등 요리 후 20분 이내에 상당한 양의 나노클러스터 에어졸 입자가 지속적으로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들 입자 중 약 100억 개에서 1조 개의 입자가 성인의 기도와 폐의 기관지 부위에 침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물론 흡입되는 양이 더 많았고요. 연구진은 가족들이 요리하는 동안 배기팬을 켜면 입자가 폐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하는 동안 이 배기팬을 켜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주방 후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모든 유형의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노클러스터 에어졸은 대기 오염 물질 범주에 간주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보니까 뉴욕주 같은 경우에 새로 집을 지을 경우 가스레인지 설치를 하지 않고 전기레인지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부들이 요리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게 가스레인지 사용인데요. 만약에 주방 기구를 새로 바꿀 일이 생기면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레인지 사용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요리 시작 전에 창문을 열거나 팬을 돌려서 이 유해 물질을 들여 마시는 거를 좀 줄여야 할 것 같고요. 또 주방에 다른 유해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프라이팬이나 이런 조리 도구들도 벗겨진 부분이 없나 살펴주시고요. 피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 요리하면 배기관 최대 100배나 더 위험하다는 거 최신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3월이 되면서 슬슬 다이어트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좀 옷을 가볍게 입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적은 어떤 거세요, 여러분은?
저는 제일 큰 게 이 간식거리인데요.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 간식에 대한 유혹을 피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간식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이 살을 찌우는 주범인데요. 다이어트 중 너무너무 간식이 먹고 싶다면 이 초콜릿 대신, 과자 대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자,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이 달걀이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아주 좋은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만큼 포만감도 커서 식욕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달걀은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달걀 2개만 먹어도 하루에 1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20%는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흰자 이 부분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울 때 또 많이 먹잖아요. 달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완전 단백질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이런 견과류도 건강에 좋은 고단백 식품이죠. 견과류에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고요. 견과류의 단백질 함량은 약 20% 정도 되는데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견과류는 오전에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당일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겠죠.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이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 생 아몬드 42g 또는 동일한 열량의 비스킷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몬드를 오전에 간식으로 섭취한 그 그룹에서 하루 동안 섭취한 열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 다음엔 콩인데요. 콩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가 높은 식품이죠. 콩 100g에는 단백질 함량이 34g으로 35g의 단백질이 함유된 닭가슴살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병아리 콩이요. 일반 콩보다는 단백질과 칼슘, 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콩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콩은 조리법에 따라서도 단백질 함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삶은 콩, 볶은 콩, 생콩 순서대로 단백질 함량이 들어있다고 해요. 생콩에 비해서 삶은 콩과 볶은 콩 각각 6%, 2% 단백질 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도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요, 체중 1kg당 0.8 또는 1kg이 적당하다고 해요. 식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정말 먹게 되는 간식 있잖아요. 식사 후에 입안이 좀 텁텁해서 찾게 되는 믹스커피, 달콤한 초콜릿 몇 알, 또 식사와 식사 중간 사이에 찾게 되는 이런 달달한 빵들, 또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아하고 큰 접시로 하나 과일을 잘라서 과일을 다 먹는달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먹었던 이 식사 사이에 먹었던 간식들, 요것만 조심해도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식당에서 팁 얼마씩 내시고 계십니까? 미국 대다수가 식당과 서비스 업종 팁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남기는 팁은 업소에서 요구하는 20%보다 훨씬 낮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온라인 쿠폰 사이트 쿠폰버즈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3%가 편의점이나 키오스크 무인기기까지 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응답했고요. 43.7%가 키오스크 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응답자의 39.7%는 업소가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다고 답했고요.
20%는 팁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업소도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약 15%가 보통 미국 팁의 수준이었다면 팬데믹 이후를 거치면서 크게 상승해서요. 현재 대부분 업소들이 20%에서 25%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명 팁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현상 속에서 전체 응답자의 60%는 팁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버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대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요, 종업원과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죄책감 때문에 팁을 주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피로감 때문에 전체 70%는 예전보다 팁을 적게 준다라고 답했고요. 응답자들의 팁 평균은 12.9%로 조사됐습니다. 팁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긴 대기 시간, 낮은 음식의 질, 서비스가 필요 없는 상황을 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팁을 받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는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팁에 의존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넘는 51%는요, 팁 없이 시간당 임금을 $25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반면에 39.3%는 팁을 더 자유롭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앞서서 퓨리서치 센터가 성인 11,9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15% 이하의 팁을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중 37%는 15%가 표준 팁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18%는 15% 미만의 팁을 준다라고 응답했고요. 퓨리서치는 응답자의 2%는 팁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퓨리서치는 의외로 절반 이상 57%가 팁을 15% 이하로 주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팁에 대한 그 사회적인 합의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권장 팁 금액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40%가 반대한다고 밝혀서 찬성한다 2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업체에서 계산서에 팁을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72%는 반대하고요. 찬성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의무감과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한 성인이 29%로 자의에 의해서라고 답한 21%보다는 많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응답한 자는 49%라고 합니다. 이제는 15%는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이미 계산서에 팁을 쓰는 게 아니라 체크하도록 나오는 데가 더 많아졌고요. 18%, 20%, 25% 이렇게 체크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다가 금액을 써서 약간 민망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두가 그냥 18% 이상 20%까지 내고 있는 게 제가 느끼는 현실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유롭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게 언제부턴가 조금 이게 두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팁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두세 명이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게 되면 금액대가 한참 높아지기 때문에 금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좀 쪼잔한가? 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데요. 흰머리가 나는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대부분 30, 40대가 지나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죠. 다만 일부의 사람들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 청소년기에서부터 흰머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흰머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이런 증상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인데요. 갑상선 질환이 생기면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저하증이 대표적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또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멜라노사이트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요. 멜라닌 세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흰머리가 늘어나는 거죠. 또 갑상선 이상으로 인해서 흰머리가 날 경우에는요. 두피 건조나 이런 탈모까지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증상이 있기도 한데요.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이 정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건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 호르몬도 뇌하수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뇌하수체 기능이 손상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 멜라닌 색소 합성도 둔화되고요. 그래서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백반증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색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반증은 멜라닌 색소가 없어진 부위에 흰 반점이 생기는 질환이죠. 얼굴은 물론이고 이 손등, 발등, 입술에까지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눈썹이나 속눈썹까지도 하얗게 변할 수 있는데요.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진 곳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 백반증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하나둘 들어가는 노화의 현상인 흰머리는 놔두고 갑자기 흰머리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건강적인 것들을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전보다 염색을 조금 덜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흰머리를 또 즐기시는 분들이 요즘에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젊어 보이고 더 어려 보이는 것만이 아름다움은 아니니까요.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세월의 주름살과 늘어나는 흰머리, 그 하얀 흰머리 속에서 연륜이라고 하죠. 때로는 그 연륜 속에서 아름다움과 무한한 또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흰머리 말고요. 하나둘씩 늘어나는 흰머리는 조금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쩍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다면 노화가 아닌 이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떠오르는 그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과 식초입니다. 애플사이다 비니거를 에사비로 줄여 부르고 있는데요. 사과 발효 식초는 사과 자연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 효모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기전을 활용해서 만든 액체죠. 최근에 이 체중 감량 또 혈당 조절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하나의 건강 트렌드 식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데일리메일 전문가들은 사과 발효 식초가 알려진 건강의 이점보다 또 손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 사과 식초 에사비의 활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에사비 사과 발효 식초는요, 치아를 부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고요. 꼭 물에 많이 희석해서 마셔야 됩니다. 식초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은 상태로 마시게 되면 치아 단면의 이 보호막인 범낭질이 부식될 수 있다고 해요. 치아 표면이 손상되면 플라그나 박테리아가 잇몸이나 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치로 이어질 수 있고요. 실제로 매일 희석하지 않고 사과 식초를 마신 여성이 이 치아가 안 좋아진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나 다른 음료에 사과 식초 약간입니다. 약간. 사과 식초 한 15ml 정도를 희석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아니면 그냥 식품에 드레싱으로 첨가해서 먹는 방법도 괜찮겠죠. 또 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또 드시고 계신데 오히려 소화 기능이 떨어질 위험성도 있고요. 원액을 마시게 되면 위산 역류나 메스꺼움, 소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에사비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로 직접 피부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마 그 pH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서 피부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섭취를 자제해야 하는 사람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과 발효 식초를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자는요, 신장이 사과 발효 식초의 과도한 이 산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체내에 위산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해요. 심하게 되면 대사성 산증이 생기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든지 건강에 이게 좋다,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서 매일 그것만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할까? 이런 거 막 팁들 올라오고 하는데 과도한 사용보다는요, 음식에 적절히 식초가 필요할 때 일반 식초 대신에 이 에사비를 사과 식초를 곁들여서 음식을 하는 거, 그게 좋겠죠. 그리고 음료나 물에 희석해서 마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아주 용량을 작게 많은 물에 희석해서 치아에 닿지 않게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드시고 속이 쓰리다, 거북하다, 메스껍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참아가면서 드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암 유발 물질, 이 물질이 35년 만에 최종 퇴출됐습니다. 미국에서 발암 물질 성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을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온 성면 함유 브레이크 블록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고요. 성면의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마이클 레건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성명을 통해서 먼 길이었다며 마침내 EPA는 이미 50여 개국에서 금지 조치된 유해 물질 성면에 문을 닫아 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되는 백성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성면제죠. 이로써 1989년 처음 성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최종적으로 성면이 완전히 퇴출 조치됐습니다. 성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용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 섬유죠.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이 가루를 마시게 되면요, 20년 내지 40년의 잠복기를 걸쳐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2009년 1월 1일부터 성면안전관리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성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왔습니다. EPA는 1989년 성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1991년 법원에서 해당 결정을 번복하면서 규제에 애를 먹어왔는데요. 2016년에 연방의회에서 성면을 비롯한 유해물질 전반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법이 처리되면서 규제에 다시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책임성 문제로 성면 사용은 크게 감소한 게 사실이지만 소방관과 건설 노동자 등 노후 건물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된 이 물질이 미국보다 앞서 한국이 빠르게 금지 조치를 내렸었네요. 미국이 이번에 암유발 이 성면에 대한 사용 전면 금지를 35년 만에 이뤄내게 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 성면 사용이 35년 만에 최종 퇴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레이나만이었습니다.